수원의 한 작은 병원 복도에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 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잠깐만. 그럼 내 아파트 대출금도 있잖아. 형은 집을 받을 거니까. 흰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조용해야 마땅했지만 두 사람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병실 앞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 은주 씨가 잠든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고 있었지만 두 아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 서 있던 태호 씨는 숨을 삼켰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커피가 떨리는 손끝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병세에 대해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것은 사랑하는 아들들의 믿을 수 없는 대화였다. 사업 자금이라고? 민수야, 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재현 군이 약간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빛도 보였다. 뭐야, 재현아. 너도 대출금 갚고 싶으면 보험금 필요하잖아.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모시고 있으니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수 씨가 받아쳤다. 태호 씨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을 지탱했다. 눈앞이 순간 캄캄해지고 이명이 들렸다. 가족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40년 이상 함께한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들들은 돈 생각뿐이다. 이 현실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태호 씨는 72살이었다. 수원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후에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은주 씨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자가 주택은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수 씨네 가족이 2층에 살았고 재현 군은 가끔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런 일상이 그에게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보물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은주 씨는 68살이었다. 둥근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띤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움직였고 손주들에게는 손수 만든 주먹밥이나 떡을 만들어 주었다. 며칠 전 그녀는 부엌에서 오늘은 재현이가 올지도 모르니까 된장찌개를 끓여놔야겠다 라며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그때 태호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재현이도 바쁜가 보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비춰주잖아 라고 대답했다. 은주 씨의 미소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은주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젓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태호 씨가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두부가 흩어지고 된장찌개의 냄비가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다. 태호 씨는 매일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은주야, 제발 눈 좀 떠줘 라고 기도했다. 그에게 아내는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오가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들의 말이 그의 기도를 짓밟았다. 소연이도 그러더라. 어머니가 이런 상태면 우리가 매일 돌보고 있으니 보험금은 우리한테 와야 한다고. 민수 씨가 말을 이었다. 소연은 민수 씨의 아내로 2층에 사는 손주들의 어머니다. 평소에는 밝게 행동하는 여성이지만 지금의 대화에서는 차가움이 묻어나왔다. 지은 씨도 동의했어. 우리가 대출금 갚는데 써도 된다고 하더라. 재현 군이 덧붙였다. 지은은 재현 군의 아내로 조용한 성격이지만 가족의 결정에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태호 씨의 손이 떨리며 커피가 더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보험금이라니 은주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그의 몸이 차가워졌다. 그는 아들들을 믿었다.
민수 씨가 사업에 실패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재현 군이 아파트 계약금을 빌렸을 때도 태호 씨는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태호 씨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는데 2번 실패했지만 3번째에 성공했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작은 기계에 새겨져 갔다. 그는 그것을 증거로 남길 생각은 없었다. 그저 이 현실을 나중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도 매일 어머니 곁에 있잖아. 재현이처럼 주말에나 얼굴 비추는 게 아니라고. 민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다. 뭐라고, 형? 내가 어머니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재현 군이 반박했다. 두 사람의 언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태호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병원의 흰 복도를 걸으며 그는 눈물을 참았다. 은주 씨의 병실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화장실로 피신했다. 문을 닫는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손에 쥔 종이컵이 찌그러지고 뜨거운 커피가 손에 떨어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인생 뭐였던 거지? 태호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일했던 나날, 손주들의 웃음, 은주 씨와의 평온한 시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의 눈에 새로운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결의였다. 그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쥐고 녹음을 멈췄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 화장실을 나섰다. 그 등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수원병원의 화장실을 나온 태호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주 씨의 병실로 돌아갔다. 흰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찌르는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대화가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었다. 보험금, 사업자금, 대출금. 그 단어들이 그의 마음에 박혀 깊은 상처를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조용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병실 앞에 다다른 태호 씨는 유리창 너머로 은주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변함없이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다. 태호 씨는 조용히 손을 유리에 대고 중얼거렸다. 은주야, 미안해. 당신이 이런 때에 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버님,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면 몸이 못 버텨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태호 씨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라고 대답했다. 병원 출구로 향하는 길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된 아들들의 목소리가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를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밖으로 나오자 해질녘에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수원의 거리는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태호 씨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과의 추억이 차례로 떠올랐다. 민수 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웃는 얼굴. 재현 군이 결혼식에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 흘리던 밤. 그리고 은주 씨가 손주들에게 떡을 만들어주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제일 좋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따뜻한 웃음소리. 그 행복했던 날들이 지금은 아득한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 추억 속에 다른 기억도 섞여들기 시작했다. 민수 씨가 사업에 실패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태호 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태호 씨는 저축을 깨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재현 군이 아파트를 살 때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가벼운 말투로 말해왔다. 그는 그것도 기꺼이 응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내가 잘못했던 걸까? 태호 씨는 중얼거렸다. 가족을 너무 사랑한 것이
그들을 이런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걸까? 금전적인 지원이 그들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은주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날 밤 태호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은주 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가느다란 맥박만이 느껴졌다. 은주야, 당신이 눈을 뜨면 모든 걸 바꿀 거야. 이제 이런 삶은 싫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 씨는 오랜 친구인 철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 씨는 이흔의 나이에도 수원에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였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태호 씨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다. 철민아, 나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철민 씨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태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집으로 가볼까? 라고 말했다. 다음 날 태호 씨는 철민 씨와 수원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철민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무슨 일이야, 태호. 안색이 안 좋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호 씨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철민 씨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녹음이 끝날 무렵에는 그는 말을 잃고 있었다. 태호야, 이건. 철민 씨는 입을 열었지만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은주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돈 생각뿐이야. 철민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법적으로 자네 재산은 자네 것이야. 처분할 권리는 자네에게 있어. 다만 가족 관계가 더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나? 그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태호 씨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미 결심했어. 철민아, 힘 좀 빌려주게. 철민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네. 예전부터 자네 부탁은 거절한 적 없지.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호 씨는 수원의 집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강원도 춘천의 땅, 그리고 은행 예금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철민 씨가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그동안 태호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갔다. 민수 씨나 재현 군에게 들키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오는 시간을 조정했다. 어느 날 집이 비어있는 동안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집이 참 좋네요. 조금 낡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태호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 집은 은주 씨와 함께 쌓아온 추억의 장소였다.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듯한 아픔을 동반했다. 밤에 태호 씨는 은주 씨의 병실에 혼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주야, 미안해. 당신이 눈을 뜨면 새로운 곳에서 살자. 춘천에 작은 집을 하나 받았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뜰이 있는 집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미래를 보고 있었다. 심전도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은주 씨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태호 씨의 마음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이 눈을 뜰 때까지 내가 전부 준비해둘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꼭 쥐었다. 수원병원의 밤은 조용했다. 태호 씨는 은주 씨의 병실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뿐이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리듬을 새기며 그 소리가 태호 씨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 같았다.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말이 반복해서 귓가에 맴돌며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주 씨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의사는 위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출혈 정도가 심하고 고령이셔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다.
태호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은주야, 당신이 눈을 뜨면 춘천 집에서 같이 살자. 뜰에 채소를 심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동안 태호 씨는 철민 씨와 함께 재산 정리를 진행했다. 수원의 집은 이미 매수자가 나타났고 춘천의 땅도 매각이 결정되었다. 은행 예금도 해지하여 총액 약 20억 원이 현금화되었다. 철민 씨가 서류를 건네며 태호야, 정말 괜찮겠나? 이걸로 가족과의 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 라고 몇 번이고 확인했다. 태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태호 씨는 춘천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찾아둔 집 딱 좋습니다. 작은 뜰이 있고 뒤편에는 논이 펼쳐져 있어요.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그 말에 태호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은주 씨의 병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은주야, 뜰이 있는 집이야. 당신이 항상 말했던 텃밭 가꿀 수 있는 집. 곧 계약금 치를 거야. 그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을 가만히 감쌌다. 하지만 태호 씨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족과의 유대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수 씨나 재현 군이 이 결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후회할까? 태호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건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수 씨와 소연 씨가 병실에 찾아왔다. 태호 씨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소리를 듣고 병실로 돌아갔다. 민수 씨는 피곤한 얼굴로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태호 씨는 조용히 변함없어. 잠들어 계셔 라고 대답했다. 소연 씨는 은주 씨의 침대 곁에 서서 제가 내일 아침까지 있을게요. 아버님, 좀 쉬세요 라고 제안했다. 태호 씨는 순간 그녀의 말에 감사했다. 하지만 곧 병실 앞에서의 대화를 떠올리자 마음이 차가워졌다. 아니, 내가 여기 있을게. 소연아, 아이들 데리고 돌아가렴.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다. 민수 씨와 소연 씨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병실을 나섰다. 다음 날 재현 군과 지은 씨가 찾아왔다. 재현 군은 정장 차림으로 일 끝나고 들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라고 말했고 지은 씨는 조용히 낮에는 올 수 있어요. 교대로 간병할까요? 라고 제안했다. 태호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하지만 내가 있으니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재현 군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태호 씨는 그들의 다정함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치자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이제 와서 다정하게 대해줘 봤자. 그는 중얼거리며 은주 씨의 손을 다시 잡았다. 가족의 온기가 멀게만 느껴졌다. 며칠 후 춘천 땅의 매각이 정식으로 완료되었다. 철민 씨가 새로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고 이걸로 전부 끝났네. 수원 집도 곧 있으면 양도 절차만 남았어. 라고 말했다. 태호 씨는 병원 휴게실에서 철민 씨와 마주 앉아 고맙네, 철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조용히 말했다. 철민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넨 좋은 아버지야. 기운 내게. 라고 격려했다. 그 말에 태호 씨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좋은 아버지라.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저렇게 된 걸까?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는 하늘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 재산을 처분하고 은주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태호 씨는 은주 씨의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주야, 이제 고지야. 춘천 집에 토마토라도 심을까? 당신 토마토 좋아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뜨는 날을 믿으며 그는 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다. 아버님, 잠깐 와보세요. 은주 어머님 상태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호 씨는 일어서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은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그는 간호사를 뒤따라 급히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은주 씨의 얼굴에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아주 약간 떨린 것이다. 태호 씨는 숨을 삼키고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다. 은주야, 들려? 나야, 태호라고. 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부르러 갔고 태호 씨는 기도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의사가 달려와 은주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조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태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은주야, 정말이야? 당신 돌아오는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얼굴에 대고 목이 메었다. 그 순간 은주 씨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태호 씨의 손에 닿으려는 듯이. 의사가, 은주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다시 한번 움직여보세요. 라고 불렀다. 그러자 그녀의 손가락이 또 움직였다. 태호 씨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은주야, 당신 들리는구나. 그는 울면서 웃었다. 40년 이상 함께한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 마음이 그의 모든 것을 지탱했다. 수원병원의 병실에서 태호 씨는 은주 씨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넘실거렸다. 의사가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은주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은주야, 당신이 돌아와 준다면 난 뭐든지 할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그녀의 손을 적셨다.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은주 씨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태호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심전도 소리가 조금 빨라지고 모니터의 숫자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의사가 뇌파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태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은주야, 눈을 떠줘. 그날부터 은주 씨의 상태는 서서히 좋아졌다.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시작해 며칠 후에는 눈을 뜨는 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고 금방 감아버렸지만 그럼에도 태호 씨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서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은주야,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좋다. 춘천집에 꽃이라도 심을까?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으며 그는 미소로 말을 이었다. 일주일 후 은주 씨가 뚜렷하게 눈을 뜬 아침이 있었다. 태호 씨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포착했다. 미약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은주야. 태호 씨는 놀라움과 기쁨에 소리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나 알아보겠어? 그녀의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태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는 그녀의 손을 얼굴에 대고 말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의사가 달려와 검사를 했다.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말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그 말에 태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40년 이상 함께한 아내가 돌아왔다.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은주 씨가 눈을 뜨고 내뱉은 첫마디는 태호 씨를 얼어붙게 했다. 민수랑 재현이는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분명히 그렇게 물었다. 태호 씨는 순간 말이 막혀 황급히 대답했다. 아, 오늘은 바쁜가 봐. 일이 힘든가 보지.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다. 은주 씨의 눈에 희미한 의심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몸이 약해 더 이상 추궁할 힘이 없었다. 그래, 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태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들의 배신을 그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에게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날부터 은주 씨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다.
위사는 재활이 필요하지만 순조롭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천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계획을 굳혔다. 하지만 민수 씨나 재현 군에게 그녀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전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몇 주 후 은주 씨는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말도 조금씩 돌아와 짧은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태호 씨에게 다시 물었다. 민수랑 재현이 요즘 안 오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전보다 또렷했다. 태호 씨는 순간 숨을 삼키고 온화하게 대답했다. 일이 바쁜가 봐. 당신이 좋아지면 분명히 올 거야. 은주 씨의 눈이 살짝 흐려졌다. 40년 이상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울림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약했고 그것을 따져 물을 기력은 없었다. 그런가, 그래도 보고 싶네. 그녀의 말에 태호 씨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줘. 꼭 만나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수원의 가로등이 멀리서 빛나고 하늘에는 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손에 쥐었다. 재생 버튼을 누를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은주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태호 씨는 철민 씨를 만나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했다. 수원집 양도 절차가 끝났네. 춘천 집도 준비됐고 이제 은주 씨가 퇴원하기만 기다리면 돼. 철민 씨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네, 철민. 오늘 밤 아이들에게 얘기할 거야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저녁 태호 씨는 민수 씨와 재현 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소보다 무거웠다. 민수 씨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재현 군도 어머니 일이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호 씨는 와보면 알 거다 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 수원의 집에 가족이 모였다. 민수 씨와 소연 씨, 재현 군과 지은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조용히 그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호 씨는 그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너희 어머니 상태는 변함없다. 그와는 다른 얘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민수 씨가 불안한 듯 아버지, 뭔데요? 라고 물었다. 태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집과 땅을 전부 팔았다. 이 집도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 거실에 무겁게 울렸다. 모두가 숨을 삼키고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소연 씨도 아버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이라며 말을 잃었다. 재현 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의도 없이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외쳤다. 지은 씨도 아이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태호 씨는 동요하지 않았다. 왜 놀라느냐? 집이 팔렸으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마치 폭풍을 억누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순간 거실이 침묵에 휩싸였다. 재현 군이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런 짓을 하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다. 태호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 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내 아파트 대출금도 있잖아.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재현 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태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너희들의 본심이다. 은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너희는 돈 생각뿐이었어. 눈물이 그의 눈을 적셨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간다. 은주가 기다리고 있어. 그는 등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수원의 집 현관을 나선 태호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민수 씨와 재현 군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밤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눈물을 말렸다. 마음속에서는 은주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주야, 당신이 눈을 떴잖아. 이제 괜찮아.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두운 길을 계속 걸었다. 거실에 남겨진 민수 씨와 재현 군, 그리고 소연 씨와 지은 씨는 망연자실했다. 녹음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우리 어쩌다 저런 말을 이라고 중얼거렸다. 재현 군은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어머니가 저런 상황에 우린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 씨와 지은 씨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병원으로 돌아와 은주 씨의 병실에 작은 접이식 침대를 놓았다. 간호사가 아버님, 이런 데서 주무시면 몸 상해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작게 웃으며 여기가 내 집이야. 은주 겨시, 내 있을 곳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은주 씨가 뜰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은주 씨의 상태는 더욱 안정되었다. 의사가 조금만 더 있으면 퇴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활을 계속하시면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라고 알렸다. 태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춘천의 집을 떠올렸다. 뜰이 있는 작은 집, 조용한 논 풍경, 그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은주 씨의 회복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질문도 늘어갔다. 민수랑 재현이 언제쯤 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했지만 눈은 태호 씨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곧 올 거야. 일이 좀 정리되면 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은주 씨의 표정에 의심이 깊어졌다. 태호 씨, 뭔가 숨기고 있죠.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기다니 그런 거 아니야. 태호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주 씨는 눈을 감으며 그래요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40년 이상 함께한 남편이 이런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은주 씨가 퇴원할 날이 가까워졌다. 의사가 조용한 환경에서 재활을 계속하세요. 스트레스는 피하시고요. 라고 조언했다. 태호 씨는 춘천에 집을 마련해뒀어. 거기라면 조용할 거야. 라고 은주 씨에게 말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춘천 좋네요.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을까? 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숨어 있음을 태호 씨는 느끼고 있었다. 퇴원 날이 정해지고 태호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은주 씨의 옷과 그녀가 좋아하는 꽃무늬 손수건을 가방에 담았다. 그때 그는 작은 나무 상자에 눈길이 멈췄다. 예전에 그가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안에는 가족 사진과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은주 씨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립네요. 이 사진, 민수가 어릴 때네 라며 웃었다. 태호 씨는 순간 굳어지며 그러네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밤 은주 씨가 잠든 후 태호 씨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녹음된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재생 버튼을 누를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은주한테는 아직 말 못해.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퇴원하는 날이 왔다. 은주 씨는 휠체어에 앉았고 태호 씨가 밀며 병원을 나섰다. 춘천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멀리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드디어 밖에 나왔네 라고 중얼거렸다. 태호 씨는 이제부터야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차에 올라 두 사람은 춘천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랑 재현한테도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네 라고 말했다. 태호 씨는 핸들을 잡은 손이 순간 굳어지며 그래, 언젠가 보여주자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에게 진실을 계속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통감하고 있었다. 춘천의 집에 도착하자 은주 씨의 눈이 빛났다. 작은 목조주택으로 뜰에는 잡초가 조금 나 있었지만 뒤편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다. 멋지네요. 텃밭 여기에 만들 수 있을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호 씨는 짐을 내리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토마토라도 심을까? 라고 대답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은주 씨는 재활을 계속하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태호 씨는 밭을 갈았고 그녀는 좋아하는 꽃씨를 심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뜰에 나와 흙을 만졌다. 은주 씨가 이런 생활 옛날부터 꿈이었어요 라고 말하면 태호 씨는 웃으며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은주 씨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사건이 터졌다. 태호 씨가 동네 노인회에 나간 사이 그녀는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오래된 책과 편지들이 놓인 책장이 있었다. 그녀는 먼지를 털다가 책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러자 그곳에서 수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은주 씨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원의 집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떨어뜨렸다. 집을 팔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봉투 안에서 작은 휴대폰이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 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민수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내 아파트 대출금도 있잖아. 재현군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은주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 아이들이 이런 짓을. 그녀는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방을 감쌌다. 은주 씨는 일어설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리고 태호 씨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다. 저녁, 태호 씨가 귀가했을 때 은주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붉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태호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은주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보며 태호 씨, 다 알았어요. 집 얘기도, 아이들 얘기도 라고 말했다. 태호 씨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은주야, 그건. 그가 말을 꺼내려 할 때 그녀가 가로막았다.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수랑 재현이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태호 씨는 눈을 감고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아들들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태호 씨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은주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 춘천의 작은 집에서 은주 씨의 말이 울려 퍼진 그날 밤, 태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수랑 재현이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은주 씨의 눈물을 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통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들에게 진실을 전할 때가 왔다는 것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태호 씨는 은주 씨에게 말했다. 알았어. 민수랑 재현이 부를게.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이 더 건강해질 때까지. 은주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태호 씨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붉고 지쳐 있었지만 거기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은주 씨의 재활은 더욱 진척되었다. 그녀는 뜰에 나가 태호 씨와 함께 토마토와 오이 모종을 심었다. 걷는 거리도 늘어났고 지팡이 없이 뜰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웃으며 봄이 오면 손주들한테 여기서 채소를 따게 해주고 싶네요. 라고 말했다.
태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분명 좋아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수 씨와 재현 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후 은주 씨의 건강이 안정된 어느 날 아침, 태호 씨는 결심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셔. 지금 당장 춘천으로 와라.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 씨는 순간 말을 잃고는 아버지, 정말이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어서 재현 군에게 전화하자 그 역시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서둘러 대답했다. 그날 오후 민수 씨와 재현 군이 춘천 집에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은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 씨가 문을 열자 민수 씨가 먼저 달려들어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재현 군도 뒤따라 들어오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은주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재현아, 와줘서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며 울면서 말했다. 재현 군도 옆에서 저도요. 어머니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라며 목이 메었다. 태호 씨는 조금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아들들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은주 씨 앞에서 한 말, 그 도끼 어린 말이 아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주 씨는 손을 뻗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괜찮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말에 민수 씨와 재현 군은 더욱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은주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이거 읽어보렴.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은주 씨가 쓴 편지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수야, 재현아에게. 엄마는 너희가 병실 앞에서 나눈 얘기를 전부 알게 되었단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너희를 키운 40년 동안 아빠와 엄마는 돈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너희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랐단다. 그런데 너희가 엄마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다는 걸 알고는 살아갈 기력이 없어졌었어. 민수 씨의 손이 떨리며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재현 군도 눈을 닦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은주 씨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말이다.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빠가 집을 판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란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게 엄마의 보물이란다. 사랑한다. 민수야, 재현아.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 씨가 외쳤고 재현 군도 저희 변할게요. 약속할게요. 라고 맹세했다. 은주 씨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 그거면 됐다. 라고 중얼거렸다. 태호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민수 씨와 재현 군은 달라졌다. 민수 씨는 일하는 틈틈이 찾아와 은주 씨의 재활을 도왔다. 재현 군은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왓들을 가꾸었다. 소연 씨와 지은 씨도 함께 와서 은주 씨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손주들과 놀아주었다. 어느 봄날 가족 모두가 춘천 집에 모였다. 뜰에는 토마토와 오이가 열렸고 은주 씨가 손주들에게 수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수 씨와 재현 군은 식탁을 날랐고 소연 씨와 지은 씨는 음식을 차렸다. 태호 씨는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평온한 오후에 울려 퍼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태호 씨와 은주 씨는 뜰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은주 씨가 태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가족이 돌아왔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태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니, 당신이 용서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은주 씨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지금까지의 일들은 전부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나 봐요. 라고 말했다.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 인생의 마지막에 찾은 보물이란 게 이런 건가 보네. 라고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올려다보았다. 세월이 흘러 은주 씨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뜰에서 채소를 기르고 떡을 만들며 손주들과 웃었다. 민수 씨와 재현 군은 매주 찾아와 가족의 유대를 되찾았다. 태호 씨는 조용히 그 행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에서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 평온한 기쁨이 가득 찼다. 어느 날 은주 씨가 태호 씨에게 말했다. 있잖아요. 우리 또 같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태호 씨는 웃으며 그럼 언제나 함께야 라고 대답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태호 씨와 은주 씨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한 것이다.